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폭염인데요, 영상 35도로 웃돌고 있습니다. 올여름 날씨 참 이상하죠. 한 달이 넘는 장마, 폭우, 그리고 끝났던 이런 폭염이 오고요. 잠시 후에 며칠 뒤에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뭐 보통의 여름 날씨가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목받는 차, 아마도 전기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기자동차 타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푸조의 E208입니다. 50kW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 136마력, 그러니까 100kW짜리 전기 모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244km로 국내 인증을 받았는데요. 유럽에서는 WLTP 기준으로 34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내 인증거리와 유럽 인증거리 간에 100km 가까이 차이가 있죠. 배터리가 한여름, 한겨울에는 좀 성능이 떨어지죠. 봄, 가을에 최고의 어떤 그 성능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같은 날씨,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에는 역시 배터리 성능도 아마도 제 성능을 발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기자동차의 본고장, 친환경 자동차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온 전기자동차, 과연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입니다. 뒷좌석에 앉았더니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꽉 차게 들어가죠. 하지만 이 차의 차급에 비해서 볼 때 뒷좌석에 이 정도의 공간을 할애했다는 것, 상당히 훌륭한 패키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형 차급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앞 공간을 최소한으로 확보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차창은 한 번에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네. 약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열리고요. 차이를 좀 느끼시나요? 문을 열었을 때 이 매미 소리 상당히 시끄럽게 들리죠. 닫으면 싹 사라지는 걸, 매미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실내 차음이 우수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이렇게 세워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죠. 선루프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선루프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룸램프가 터치식으로 들어와 있네요. 앞 시트와 비교해서 볼 때 뒷 시트는 좀 높게 배치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이 시트 아래로 전기차용 고전압 배터리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배터리를 깔고 그 위에 앉은 셈입니다. 뭐 앉은 자세 편하고요. 최소한의 무릎 앞 공간, 여유 있는 머리 위 공간 확보하고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선루프가 없어서 좀 깊은 동굴에 들어와 앉은 약간 편안한, 포근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센터 터널, 제 손바닥 높이 뭐 이 정도, 손바닥의 한 3분의 2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아보면 약간 다리를 벌려 앉아야 되고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양옆보다는 조금 높게 솟아 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B필러에 에어백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 장치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2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렇다 할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뒷시트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6대 4로 접을 수가 있어서 필요할 때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311리터고요. 뒷좌석을 접어서 확장하면 1106리터까지 넓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단촐하게 소박하게 꾸며진 뒷좌석인 듯한데요.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건너가서 운전석 살펴보시죠. 앞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날씨도 덥고요. 실내에 저 혼자만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고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기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는 잠깐 벗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반드시 껴야 되겠죠. 자, 실내 딱 들어오면 아이콕핏 인테리어를 만나게 됩니다. 푸조의 아주 독특한 인테리어 디자인 공식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대신에 계기판을 살짝 위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사이즈를 줄이고 밑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앉게 되면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죠. 되게 계기판을 스티어링 휠 사이 이 공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이콕핏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의 공간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계기판을 볼 수 있도록 푸조에서는 나름 인체공학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만든 레이아웃이죠. 계기판에 대한 시야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은 위아래를 일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더블 플랫 스티어링 휠이죠.
윗부분도 일자형으로 해서 계기판과의 시야 간섭을 줄였고요. 아래쪽도 일자형으로 해서 좀 더 스포티한 스티어링 휠의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딱 쥐어보면 마치 레이싱 게임에 사용하는 스티어링 휠을 쥔 듯 합니다. 하나, 둘, 2.8회전 정도 하네요. 상당히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돌아가는 듯 조향비인데요. 푸조의 좀 타이트하고 날카로운 조향비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락주락 조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기판 보실까요? 계기판은 3D 입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해서 에너지의 흐름을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계기판은 다이얼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전통적인 형식의 원형 디자인의 계기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장치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최소한으로 보면 이런 정도의 계기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 또 개인 맞춤형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푸조의 계기판 그래픽 디자인 상당히 개성이 넘치고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입체적으로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에는 7인치 모니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정도 오디오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다. 실내를 꽉 채우는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공조장치 볼 수가 있고 핸드폰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NS 문자 이렇게를 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겠죠. 자동차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기능에는 전조등 상향 자동 점등, 오토 하이빔이죠. 타이어 공기압 초기화, 트랙션 컨트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설정에 보시면 주차, 미러 폴딩이 있고요. 후진시 리어 와이프 작동, 헤드라이트, 가이드 미 홈 라이팅, 시동 끄고 들어갈 때 잠시 동안 빛을 비춰주는 거죠. 들어올 때 하는 웰컴 라이트도 있고요. 웰컴 라이트, 시간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미 홈 라이팅은 차에서 떠나갈 때 30초 동안 혹은 60초 동안 15초, 30초, 60초 동안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컴포트, 무드 라이팅, 앰비언트 라이트죠. 일종의 색상을 보면 8가지의 컬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을 하니까 여기 빨간색이 들어오죠. 빨간색이 좀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에 환해서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니까 녹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그리고 빛의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무드 라이팅, 잠금 해제, 운전석도어만 해제. 문을 열 때 운전석도어만 열고 다른 부분 도어들은 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네요. 여성 운전자들이 이 부분 좋아할 듯해요. 문을 여는 순간 괴한이 침입해 들어오는 위험을 막아줍니다. 핸즈프리 액세스 키를 쥐고 있으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따로 열지 않아도.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권장 속도 감지, 교통 표지판도 인식을 하고요. 운전자 피로 감지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권장 속도 감지, 교통 표지판 인식, 운전자 피로 감지 경보 시스템도 있고요. 사각지대 모니터링도 갖추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능들은 이렇게 밖으로 빼놨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위치한 7개의 토글 스위치입니다. 그 옆에 볼륨 스위치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아래쪽에 이 부분은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핸드폰이 무선 충전이 되고요. GT라인에 들어와 있는 기본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양옆으로 2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변속 레버, D모드와 B모드가 있습니다. B모드를 밑으로 한번 더 내리면 B모드가 되는데 이른바 브레이크 모드죠.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고 뛰면 마치 브레이크를 잡은 듯이 강한 제동력을 느끼게 됩니다.
강하게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엑셀 오프 하는 것만으로도 차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도심에서 가닥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구간에서 이 부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이 부분 한번 연결해 보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바로 안드로이드부터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길 안내 시작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내비게이션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카카오 내비, 플레이, 뮤직,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전화할 수 있고, 물론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 센터 콘솔 상당히 깊습니다. 보기에 조그마해 보이는데 안쪽으로도 살짝 공간이 더 있어서 이 정도 깊게 들어가죠. 깊게 들어갈 뿐더러 이 바닥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더 넓게 센터 콘솔을 사용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이어가도록 하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평화롭지만 뜨겁습니다. 외기온도 3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디자인이 참 예쁘죠. 소형차처럼 아주 깜찍한 디자인, 사자의 송곳니처럼 날카롭게 배치한 주간주행등,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구조 엠블럼, 또 새끼 사자의 발톱을 연상시키는 리어 램프 등등 상당히 개성이 강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기에도 참 예쁘죠.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은 느낌입니다. 이 CMP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죠. 전기자동차용 컴팩트 모듈러 플랫폼, 바닥에 배터리를 깔았고요. 상당히 낮은 그런 느낌이 나는 시트 포지션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소음과 진동이 지속적으로 실내로 유입되고 있죠. 이를 완전히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당연한 얘기죠. 저는 빨래판 길에서 소음과 진동을 완벽하게 걸러내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실 테고요. 자, 완전히 노면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이렇다 할 소음이 없습니다. 지금 시속 88km, 90km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렇다 할 소음이 없죠. 엔진 소리 당연히 없고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노면 잡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데 이런 부분 엔진 소리나 바람 소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잡소리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좀 더 크게 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전기차의 장점,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소리가 없죠. 조용할 테고요. 또 전기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가 상당히 무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차체 바닥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바닥에 배치되어 있는데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효과를 내죠. 오뚜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뚜기가 아랫부분이 무거운 오뚜기가 이렇게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가 않죠. 지속적으로 복원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차체의 흔들림을 상당히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한 앞뒤 무게 배분을 할 때에도 지금 엔진룸에는 엔진이 없죠.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모터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보닛 안에는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배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앞뒤의 무게 균형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게 되죠. 이 차 앞바퀴 굴림인데요. 그래서 일반 세단 내연기관 자동차의 앞바퀴 굴림과는 차체의 거동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가 앞뒤에 무게균형이 이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주행 중에 차체의 흔들림이, 차체의 거동이 상당히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되게 앞바퀴 굴림, 내연기관 자동차의 앞바퀴 굴림, 게다가 소형 세단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고속 주행을 할 때 불안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이 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속도를 좀 올려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킥다운 쭉 가면 속도가 쭉 올라가는데요. 바람소리가 커지죠. 바람소리가 커지지만 바람소리 말고는 이렇다 할 불안한 요소가 없습니다. 차체 흔들림도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편안하게 차체가 흔들리긴 하지만 흔들림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를 하고 있어서 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불안감이 크다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쭉 밟으니까 바로 즉답을 하네요. 가속 페달을 밟으니까 시트가 반응을 합니다. 시트가 뒤에서 쭉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죠. 자, 이 차에는 GT라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차로 중앙 유지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간거리는 멀리, 중간, 가깝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인데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죠. 차선이 그렇게 진하지 않은 약간 차선이 희미한 구간인데도 차선을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86km)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좌우로 구분기를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속도를 올려보죠. 자, 시속 100km 조금 넘는 속도까지 올려보는데요. 잘 돌아나갑니다. 자, 왼쪽 오른쪽으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죠. 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좀 운전이 피곤할 때, 몸이 피곤할 때,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이런 주행보조 시스템의 지원을 받으면서, 보조를 받으면서 좀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 탄력을 받은 뒤에는 D 모드보다는 B 모드를 택하게 되면 일종의 브레이크 모드죠. 차체가 마치 모래주머니를 달고 움직이는 것처럼 찍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제동이 되는 거죠.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회수되는 에너지 양도 많아지고 마치 브레이크를 잡은 듯한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원페달 시스템으로 차를 조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런 운전하는 패턴, 그런 감각에 익숙한 운전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B 모드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차가 좀 무겁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심 주행에서 불가피할 때 사용하는 게 좋을 테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라고 한다면 그냥 D에다 놓고 엑셀 온오프를 통해서 차를 조절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B 모드를 하게 되면 좀 무겁고 안 나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고속주행에 들어가 봅니다.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네요. 상당히 빠른 속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가속이 되지 않네요. 자, 하지만 그 속도까지는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극한적인 고속주행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듯 하고요. 제한된 속도, 그 속도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의 반응, 주행 반응 툭툭,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툭툭툭툭 쳐보는데요. 시트가 바로바로 밀어주고요. 절전 모드에서는 에너지 모니터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낫겠죠. 에너지 모니터가 센터페시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기판에서 직접 보여줍니다. 파란색으로 배터리에서 모터로 출력이 가고요. 에너지가 가고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타이어에서 배터리로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B 모드를 하게 되면 좀 더 강한 회생 제동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가 있겠죠.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강한 구동력이 확실하게 전해지네요. 절전 모드에서는 킥다운을 걸어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차체가 반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체의 흔들림,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기분 좋게 흔들리는 정도, 기분 좋은 정도의 흔들림이 있고요. 이렇게 노면 단차를 지나가는 중에도 충격의 상당 부분은 걸러내고 전달한다 라는 느낌입니다.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소형차 사이즈이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자, 툭툭 스티어링 휠을 쳐보는데요. 저 양반은 스티어링 휠 거의 3회전 가까이 하는데 저 양반은 그렇게 느리지 않고요. 푸조 특유의 그런 예민한 조향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체가 작아서요. 좀 더 반응이 빠르고 민첩하게 느껴집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고요. 자,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강한 제동에 차체가 정확하게 잘 반응은 하는데 브레이크 페달은 소프트하고 깊게 밟히는 느낌인데 차체는 강하게 버티네요. 생각만큼 그렇게 휘청거리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앞차축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제동을 훌륭하게 마무리해내고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완화되는 그런 느낌도 크지 않고요. 거의 제동의 강도는 큰 편차 없이 처음과 끝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속도를 높여서요, 코너링을 시도해보죠. 배터리가 아랫부분에 있어서 앞바퀴 굴리지만 상당히 뉴트럴한 그런 조향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제동, 턴. 야, 속도를 쭉쭉쭉쭉쭉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턴하는 순간에 브레이크가 개입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살짝 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된 그런 느낌, 코너에서도 움직임이 편하다 싶은 느낌이 있고요. 기존의 소형 내연기관차의 앞바퀴 굴림과는 확실히 다른 좀 더 중립적인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가 아닌 상당히 뉴트럴한 그런 조향의 질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이상적인 앞뒤의 무게배분, 이런 부분들이 앞바퀴 굴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수한 코너링 성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마구잡이로 달리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는 이제 140km로 떨어졌네요. 140km. 돌아가는 길까지 크게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주행 가는 거리가 점점 떨어질수록 운전자로서는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겠죠. 마이푸조 앱이 있습니다. 마이푸조 앱을 이용을 해서 이 차를 미리 충전, 에어컨 이런 부분들을 미리 원격 조절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물론 당연히 위치 확인 가능할 테고요. 또 하나 충전소 점검, 충전소 확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푸조 앱을 통해서 이 차를 좀 더 의미있게, 다양하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푸조 2208 상당히 야무진 소형 전기차다 싶습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작아서요,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뒷좌석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아이콕핏 디자인이나 7인치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테고, 또한 전기차의 효율 플러스 어떤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한 안정감을 즐길 수가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효율도 효율이지만 어떤 그 펀트 드라이브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알리르와 GT라인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GT라인이 상급이죠. 이 차 시승차가 GT라인입니다. 4,590만원이고요. 알리르 트림은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급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이 차는 653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서울시는 450만원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죠. GT라인은 서울 기준으로 3,487만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급이죠. 알리르 트림은 2,997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가속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GPS 계측기 통해서요,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최고 출력 136마력이고요 공차 중량은 1510kg입니다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11.1km가 나오는데요, 이건 약 11초 전후의 가속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에어컨은 좀 덥지만 완전히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주 강한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야무진 힘으로 꾸준하게 속도를 내서 달려간다 라는 느낌이 크고요. 주행 거리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도 함께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지요. 이 GPS 계측기가 측정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데이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연비, 그러니까 전비죠. 전력 소비 효율은 4.4km/kWh. 실주행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연비를 만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세팅을 했고요. 다시 출발합니다. 에어컨은 안 틀 수는 없죠. 지금 외기온도 3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어컨 1단계, 풍량 1단계로 온도는 20도로 아주 최저 수준으로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 가는 거리 110km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약 55km 되니까 교대역에 가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약 55km 정도로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55km보다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자, 엑셀 오프하면 모터 부분이 연두색으로 바뀌죠. 회생제동 시스템이 가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엑셀 온 하면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죠. 전기 구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50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뒷좌석 시트 아래 배치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136마력, 그러니까 100kW짜리 전기 모터를 엔진룸에 엔진은 없죠. 136마력짜리 모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급속 충전기 100kWh짜리로 충전을 하면 약 30분에 80%를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80%를 넘어가면 배터리 밀도가 무척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충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급속 충전을 할 경우에는 80% 정도까지만 우선 충전을 해서 움직이는 게 낫다라는 게 메이커의 권장 사항이고요. 100kW급 급속 충전기는 그렇게 흔치 않죠. 대개 50kWh짜리 급속 충전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80% 충전하는데 시간은 두 배 정도 걸리겠죠. 80%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푸조 월박스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월박스는 7.1kWh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이런 메이커에서 푸조의 홈페이지를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 충전 시간에 관련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네요. 보시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회 충전 주행거리 244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WLTP 기준으로는 340km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340km로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244km밖에 인증을 못 받은 거죠. 그만큼 국내 인증이 더 까다롭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 까다로운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배터리 완충해서 244km 훨씬 더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까다롭게만 인증을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저온 주행 가는 거리죠. 겨울철에 영하 7도 정도 기준이 되는데요. 겨울철 추운 날씨에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저온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이 차는 215km로 인증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한겨울 아주 추운 날씨에도 최소한 215km까지는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8년 16만 km까지 배터리의 70%를 보증을 합니다. 네, 이제 자이로를 쭉 따라서 왔고요. 잠시 후에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탈 텐데요. 연비 12.4kWh per 10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kWh당 약 8km 정도 되는데요. 공인복합 연비가 kWh당 4.4km죠. 2배 가까이 더 좋은 연비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정속주행을 할 수 있었죠. 평균 속도 시속 71km였습니다. 28km를 약 평균 속도 70km 정도, 시속 70km 정도로 정속주행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올림픽대로로 건너가면 교통 상황이 이보다는 좋지 않겠죠. 가다서다를 해야 되는 체증 구간도 있을 테고요. 도심 구간 들어서면 정체도 예상이 됩니다. 교통 상황이 이보다는 더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네, 올림픽대로 쭉 따라서 달려왔고요. 그 노량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수교차로 진출로에서 빠져나갈 텐데요. 여기까지 큰 정체 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연비가 11.9인데요 11.9kWh per 100km. 그러면 100 나누기 11.9, 100 나누기 11.9의 변환값은 약 8.403입니다. 8.403, 그러니까 약 8.4km per kWh가 되네요. 이차 공인복합 전비가 4.4km죠. 그러면 리터당 약 kWh당 약 4km를 더 간 셈이고요. 공인복합 전비 대비 2배 가까운 효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51km를 달려왔고요. 하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겨우 20km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행 가는 거리는 약간의 착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를 계산하는 게 지금까지 쭉 주행했던 패턴대로 한다면 그 정도를 더 간다는 얘기일 테고요. 좀 터프하게 움직이면 평균 주행값도 나빠지겠죠. 그럼 주행 가는 거리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제가 아주 충분하게 연비 주행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전비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전비를 바탕으로 그 정도의 전비라고 한다면 앞으로 90km를 더 갈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해 놓는 거죠. 주행 가는 거리 110km에서 50km로 왔다고 주행 가는 거리를 정확하게 50km를 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연비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점 참고를 좀 했으면 싶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내 주행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내 주행에 접어들면 연비는 안 좋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연비 11.8, 좀 더 좋아졌네요. 아무래도 전기자동차는 엔진의 공회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길, 정체 구간에서 에너지 소모가 덜하죠. 자신의 주행 환경이 도심 주행이 많은 구간에서 주로 운전을 한다 싶은 분들은 전기자동차를 택하는 게 훨씬 적합할 겁니다. 강남에 접어들어서 아주 지독한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이제 서초역 지나서 최종 목적지 앞두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교통체증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책 없이 막히는 길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모터는 전력을 소비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이제 다른 전기들이 소요가 되죠. 주행거리 56km, 13.0kWh per 100km, 평균 속도 시속 41km 기록했습니다. 100 나누기 13, 100 나누기 13의 변환값은 약 7.69입니다. 약 7.69, 약 7.7km per kWh 정도의 연비를 보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인복합 연비 4.4니까요. 리터당 kWh당 3.3km를 더 간 연비입니다. 시내 구간에 들어와서 너무 차가 막혀서요. 연비를 좀 까먹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연비 대단한 효율이다 싶고요. 푸조 208 파주에서 이곳 교대역 2호선까지 56km 달려온 연비 13.0kWh per 100km, 약 7.7km per kWh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이 대시보드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차의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죠. 이쪽 계기판의 테두리, 그리고 7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돌출되어 있죠. 돌출되어 있는 데다가 이 앞부분도 승객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각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개성 있는 디자인, 아름다운 디자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연출하는 부분 뭐라고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단 전제 조건 안전이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승객의 안전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물론 안전띠를 메고 있어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야 되는 게 자동차 설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이나 멋이 안전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죠. 승객의 앞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 시트 조절입니다. 슬라이딩, 앞뒤 슬라이딩은 이렇게 편하게 되는데요. 등받이를 젖히기 위해서는 시트 왼편에 있는 조수석은 오른편이 되겠죠. 둥근 레버를 열심히 돌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뒤로 젖혀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자세도 불편하죠. 힘도 들고요. 뭐 전동식 시트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레버 한번 딱 제껴서 뒤로 쉽게 한 번에 등받이를 조절했던 데 익숙했던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 상당히 불편하다 싶을 텐데요. 왜 굳이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뭐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E208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야무진 전기자동차입니다. 작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갖추고 있고요. 작아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게다가 어떤 그 구조적 특성이 우수해서 펀치 드라이브, 달리는 즐거움도 상당합니다. 배터리를 밑에 깔아놓고 있어서 무게중심이 딱 잡혀있죠. 게다가 시트 포지션이 좀 낮은 느낌이 있고요. 앞뒤의 무게 밸런스도 훌륭하기 때문에 어떤 직진주행, 코너링, 제동 이런 데 대한 반응, 그리고 코너링까지요, 상당히 우수한 차체 반응을 만날 수 있어서 펀트 드라이브, 달리는 즐거움을 느끼기에도 만족스러웠고요. 최고 속도 약 150km 정도의 제한이 되어 있어서요, 물론 그 이상 달릴 일도 없겠지만 그 정도 속도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달려주는 야무진 성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244km인데요. 그보다는 훨씬 더 멀리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배터리 성능이 최적화되는 봄, 가을에는 유럽 인증 기준 WLTP 기준 340km를 훨씬 웃도는 주행 가는 거리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이 깊어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들도 역시 착한 소비,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을 두는 착한 소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소비자들의 선택, 움직임이 아무래도 범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